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정말 국가, 기업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의견과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 문제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 쓰라는 광고에 사용한 물질,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진상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률 70%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는 언뜻 굉장히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맞고 육아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을 선택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실상은 차별과 연장 노동으로 취지가 퇴색된 생색내기 제도가 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점 문제인지, 또 원인과 대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도민의 시간에는 복잡한 국제 외교 안보 관계 속에서 한국 경제, 또 대북 제재 국면의 경제적 효과와 여파, 최백은 교수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관련 주제 말씀드릴 때마다 참 가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해결되는 부분들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기만적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지난해입니다. 환경부의 공식적인 의견 없이 조사를 중단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와 환경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내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메이트 제조사인 SK케미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정위와 검찰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촉구했는데요.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사실은 좀 대중의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결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알려진 것들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된 독성물질 CMIT, MIT 사용을 관련해서 지금 처벌 요구가 처벌 관련된 네네.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왜 묵살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 가습기 살균제에게 인체 무해, 심지어 홈 클리닉, 또 어떤 피로 회복, 이런 마치 이게 큰 피해를 낳는 그런 위험한 제품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건강에 좋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된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오인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 광고 문제를 한번 덮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다시 이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성 물질을 이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인체 무해라든지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표시 광고를 했는데, 네. 그 신고를 받고도 공정위가 2016년에 또 다시 조사 중단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다시 이제 새 정부의 공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주기를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의 위치 참 을 중에서도 을이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을 텐데,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대기업이 우리 소비자 보호, 특히 건강 또 생명 관련된 표시 광고를 제대로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럴 때마다 공정위가 뭐라 그럴까요? 소비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급한 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김상조 위원장 체제하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기업으로 향한 길목이다 뭐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불명예스러웠었죠. 자, 지금 환경부가 이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에 환경부 조사 때문에 우린 유보했다라고 공정위가 얘기하자 환경부는 조사 요청한 바 없다. 서로 말이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공정위 그러니까 2016년 사건만 놓고 본다면은 네네. 당시에 이미 공정위가 환경부가 이 사건 가습기 메이트 단독 사용 제품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중단 결정을 해버린 것인데 이 공정위가 단지 환경부에게 이 제품의 피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그런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네. 이미 그때 환경부가 2015년 4월에 이 가습기 메이트 단독 사용자 피해자를 이미 인정한 것은 네. 쉽게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사건은 왜 그렇게 부당한 처리를 했는지 그 결과 이제 그때만 제대로 처리가 됐어도 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분들이 지금처럼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참, 이게 결국 사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좀 의도적으로 좀 덮었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 부분은, 앞으로,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오래되면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른바 폐섬유화라고 하는, 즉, 옥시 제품에 나타난 폐섬유화만 어떤 대두돼서 문제가 해결됐을 뿐이지. 네. 이 인체 오로지 폐섬유화 외의 다른 피해,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천식 피해라든지 천식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구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어떤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께서만 어떤 이렇게 사과 표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걸 실제로 처리했던 처리했던 책임질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도 어떤 의사의 관심과 노력 때문이었고요. 당국들이 이렇게 책임을 안 진다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까지 있을 텐데 만약에 지난해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다라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식 의견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다시 조사를 했다면 좀 결론이 달리 나왔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가습기 메이트 고통, 피해자들 고통이 좀 덜해졌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2016년에 그 공정위 내부 심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애경산업과 SK케미컬에 대해서 신문에 자신들이 이 소비자 오인 표시를 했다라는 그런 공표 명령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대로 됐다면 전국의 소비자들은 이 회사들의 제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고요. 네. 그러면 2016년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회사들에게 어떤 구제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표시 광고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소시효가 이 표시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이 공정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 7년의 이 과실치상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2011년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사실은 그때 이 관련된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다 문제를 그때 덮었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도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들어왔어야 이제 겨우 이게 조금씩 해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관련 국가기관들이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애초에 이 유독화학 물질을 심사 단계에서 거르지 못했던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국가기관들이 실패했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대응을,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러한, 소비자, 오인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근본적인 핵심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문제를 정확히 바닥까지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정위가 좀 여러 가지 기업 감시, 앞서 말씀한 뭐 광고 표시의 문제, 표시 광고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까지 사실은 관여하고 있다. 뭐 기업의 검찰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요. 지금 김상조 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뭔가 좀 이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정위가 지금 이 대기업의 제품의 표시 광고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이것을 새 정부의 김상조 위원장이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록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특히 대기업 제품의 소비자 건강 안전 표시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김상규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수사와 이 책임 소재 밝히는 거 중요한 문제인데 CMIT, MIT 사실 뭐 치약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광고백에 쓰이고 있지만은 이 유해에 대한 부분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폐섬유화 한 건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망자 수치도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 수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법무부는 좀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2011년, 2012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요. 네네.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옥시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 이 국내 대기업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지켜보자, 뭐 환경부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요. 네네. 지금 환경부가 명백하게 밝혔듯이 이미 2015년 4월에 이 피해가 인정이 된 거고요. 네. 흔히 말하는 이 동물 실험은 이른바 폐섬유화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특정 질환에 대한 것일 뿐이지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의 피해가 오로지 폐섬유화 하나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이 마치 이게 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덮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네. 이제라도 더 이상 이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이 위생, 소비자의 건강, 소비자 안전에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는 더 이상 대기업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 이러한 명확한 그런 선례를 검찰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재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아직 과실치상의 공소시효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적극적으로 특히 공정위의 논리에 의하면 지금 환경부가 9월 11일 날 새로 뭔가 회신을 해서 공정위도 다시 조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논리라면 검찰도 당연히 바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안, 이 문제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지 혹은 파헤치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당국자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사전처럼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뷰 주제 또 공감 사전으로 저희가 던지는 화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두 번째 인터뷰 주제와도 같은데요. 유연근무제입니다. 유연근무제.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서 근무 시간,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5일 전일제 근무 대신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이 시간당 임금과 사대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겁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급여는 적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는 조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의 경우 글로벌 선진 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의성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지 때문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도 일과 가정의 양립, 줄어드는 인구, 또 젊은 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된다라는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근무제, 시간 선택제, 근로 형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터뷰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6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물가 참 복잡하고 어렵기도 한데 생산자 물가 2달 연속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2.20을 기록해서 7월보다 0.3%가 올랐습니다. 7월에 0.1% 오른 데 이어서 2달 연속 상승한 건데요. 이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이 물가 지표를 말하는데요. 이 생산 단계에서 기업과 기업 간 거래 단계의 물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생산 단계의 물가니까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농산물 가격 사실 지금 추석 앞두고도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걱정대로 또 많이 올랐는데, 지난달에 농림수산품이 4.5%가 올랐는데, 이 가운데서 이 농산물이 14.2%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농산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010년 9월 이후에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피망이 한 달 사이에 190.9%나 급등했고, 토마토가 102.1%, 대추도 55.3%가 뛰었습니다. 8월에 이 폭염이 심했던 데다가 비까지 많이 오면서 이 출하량이 줄어든 탓인데요. 다만 이 농산물과는 달리 축산물 가격은 지난달에 2.5%가 내렸습니다. 살충제 달걀 타문의 여파로 이 닭고기가 10.9%, 달걀이 13.9%가 각각 떨어졌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덜해진다 이런 얘기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부가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 개선한다라고 오늘 경제부총리 얘기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 개선은 지난 7월에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이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이 관세청이 지난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시내 면세점 수보다 더 많은 면세점을 새롭게 좀 허가를 했고요. 또 2015년에는 이 면세점 심사 점수를 잘못 산정해서 업체 간 순위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운영상의 어려움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았군요. 특허 심사제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특허 심사의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당장 올해 말로 특허가 끝나는 롯데코엑스 면세점의 구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밀실 심사 논란을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보다 이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 방안도 좀 만들기로 했는데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모든 개선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좀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또 사드 보복에 따른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올해 말까지 영업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같은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도 최대한 좀 늦춰두도록 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 평가를 받더니 순위가 69계단이나 떨어졌다고요? 왜 이런 건가요? 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가 최근에 발표한 2017년 글로벌 CSR 순위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8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순위는 기업 지배구조와 사회적 영향, 또 근로자 대우 등을 기준으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수로 매긴 건데요. 지난해 발표에서는 100점 만점에 69.8점을 받아서 20위에 올랐었는데 올해는 64.5점에 그치면서 69계단이나 떨어진 겁니다. 100위권 내 기업 가운데서 순위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지난해 7위에 올랐던 애플도 이 총기 테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요구한 이 아이폰 잠금 해제를 거부한 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49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삼성은 사실 비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중인데 이것 때문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 보도에서 삼성이 지난해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문제, 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명성에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놨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되면서 평가에서 이제 많은 점수를 깎아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이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한 기업은 덴마크 왕국 업체인 레고 그룹이 꼽혔는데 매출 부진과 함께 최근에는 구조조정이 좀 나서고 있다 보니까 내년 성적표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뒤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월트 디즈니, BMW 그룹 등이 좀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LG가 삼성전자를 앞서면서 76위에 올랐고 현대차가 9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음식점에서 하나의 신용카드로도 더치페이가 가능하다. 이거 좀 신기한 기능이네요. 네.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영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하나로 이 음식점 같은 일정 요건 하에서 이 더치페이 카드 결제를 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카드로 음식값을 전체 결제한 후에 휴대폰 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하면 이 사후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 주인에게 얼마씩 따로따로 계산하겠다고 요청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드를 결제해야 되는데 네. 고객은 번거롭고 또 주인은 이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시간과 비용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은 이 같은 카드사의 카드를 가진 사람만 이런 방식이 좀 가능하고요. 점차적으로 좀 연동 계획을 마련해서 다른 사 카드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예. 자, 앞으로 세무서를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국세 증명 서류 열람이나 팩스 가능하다고요? 네, 국세청이 오늘부터 모바일 열람 팩스 전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국세 증명 서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열람과 팩스 전송까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서 이 모바일 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 증명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요. 또 바로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전송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납세 증명서와 소득 금액 증명, 또 사업자 등록 증명 등 모두 14종의 국세 증명에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생산자 물가지사를 꼽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농산물값이 뛰면 소비자는 물론이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아이를 둔 엄마들은 똑같은 고민을 할 텐데요. 9시 반쯤 아이는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리고 서너 시쯤엔 돌아오죠. 그 사이에 뭔가 일을 하고 경력을 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실 텐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유연근무제, 즉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컸는데요. 특히 시간도 또 가정도 선택하기 힘든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의 양육은 모두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라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 선택이 아니라 차별을 선택한 결과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여러 가지 이걸 둘러싼 고용 환경의 문제들 어떤 것들 좀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군 정책연구위원 전화로 만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유연근무제, 시간 선택제, 일단 앞서 간단하게 저도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파트타임이고,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부터 다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것은 역시나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다 있는 일자리인데,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시간제 일자리를 이제 고용률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네. 활용해서 이제 일부러 이제 막 늘리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펼쳐졌었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사실 이제 저임금의 좀 불안한 고용 문제 때문에,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 결국은, 네네. 예. 그리고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만들어낸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민간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 부문의 이제 공무원 일자리인데. 네네. 이게 이제 전일제 근무하던 사람이 일생활 양립을 위해서 이 파트타임, 그러니까 단시간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또 공무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민간 부분에야 뭐 파트타임이라든지 시간 선택 일자리가 있고 또 정작 관심을 모았던 건 바로 이 공무원 제도였는데 예. 결국은 양적인 일자리 정책이었군요. 이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양적인 면의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질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문제를 봐야 될까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면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어떤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일자리지만 실제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네. 그리고 전일제 공무원들과의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상시적인 어떤 초과 근로로 인해서 사실은 뭐 단시간 근무를 통해서 생활과 양립하겠다라는 그런 원래 취지도 좀 상실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사실은 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좀 성급한 어떤 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뭐 선진국 사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성 참여가 높아지고 뭐 여성뿐만 아니라 인구 전체의 경제 참여가 높아질수록 경제는 성장하는 건데요. 성장주의의 관점에서도 그런데 이거 언뜻 보면은 굉장히 경단녀들, 경력 단정 여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공무원 사례만 봐도 절반이 그만뒀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뭐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은 이제 2014년 제도를 도입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 한 3천여 명 중에서 한 1,700여 명 정도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네. 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직률이 높은 거죠. 네. 그거는 곧 그 처음에 애초에 기대했던 일자리와는 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고 실제로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네.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아, 공무원인데 공무원 연금을 안 받는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연금법상의 좀 해석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네.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는 향후 적용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아직은 적용되고 있지 않고요. 네네. 뭐 공무원 연금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근무 시간이 작다는 이유로 뭐 승진 연한을 좀 2배로 요구한다거나 네. 사실은 이건 승진 트랙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승진에 대한 불이익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전일제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격차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같이 동료라고 느끼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조건에서 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전일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아이 키우거나 뭐 여러 가지 간호를 하다 보면 느끼는 부분, 이분들이 뭐 사실 나머지 시간을 여가를 보내겠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차별이 생기거든요. 궁금합니다. 뭐 제도 취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도와주겠다고 만들어도 결국 차별 구조가 자꾸 생겨요.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인데 공무원 연금을 못 든다거나 여러 가지 수당의 차이가 난다거나 왜 자꾸 이런 차별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해법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거는 뭐 공공부문도 그렇고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에 비례해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만약에 4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어떤 뭐 임금이나 어떤 이 노동 조건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간에 비례해서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시간에 비례해서 차별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좀 실제로는 적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비를 주는데 뭐 식비를 절반만 준다거나 그러니까 시간제로 일해도 한 끼 식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비를 절반 준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출장비를 절반을 준다거나 자격증 수당도 절반만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이런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그게 이제 차별을 정당화시킨 논리로 시간 비례 보호가 적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두텁게 좀 더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시간에만 비례해서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좀 질 낮은 일자리로 이렇게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이 차별 시정 제도가 좀 제대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든 여러 이유에 의해서든 시간을 선택하는 것, 뭐 크게는 육아, 일가정 양립, 뭐 출산율 이런 정말 사회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의 어떤 그 시간에 따른 차별 적용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로드맵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있는데요. 단지 정규직화라는 걸로 좀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를 봐야 될 것들, 구조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공공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식적인 고용 원칙을 하는 좀 이렇게 실현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물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서 이제 제외시켰다거나, 아니면 간접 고용에 대해서도 뭐 자회사 문제를 좀 검토를 한다거나, 그리고 정규직화에 대한 어쨌든 뭐 추가적인 예산 배정도 없이 그냥 기관 자체적으로 정규직화를 하라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한계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잘 풀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좋은 선례들을 남기고 이거를 좀 민간 부문으로까지 좀 확산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큰 틀의 방향은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어려웠던 사례와 같은 그런 단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랄까요? 혹은 예상치 못했던 뭐 이런 차별 같은 발생 같은 것들은 수시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부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민간의 비정규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좀 규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등을 좀 손을 봐서 공공부문이야 이제 정부 의지로 일정하게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법을 통해서 일정하게 규제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파견법상의 뭐 파견 요건들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뭐 간접 고용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위장 도급 문제들을 좀 규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어쨌든 오르고는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좀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제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좀 보장이 돼야겠다. 근데 지금 사실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이제 그 신고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굉장히 좀 협소하게만 인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제도적인 여건은 별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참 많이 겪어야 될 문제인데요. 이 유럽 사회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 노사협상을 우리는 아직도 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접 고용, 아르바이트 이런 노동권 사각지대가 좀 많거든요. 앞서 시간 선택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인데 결과적으로는 소통, 기본적인 원칙, 뭐 기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어떤 제도들에 대한 개선과 그다음에 어쨌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당사자들이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변화 과정에서 좀 이 서로 노사정 간에 좀 다양한 어떤 소통들이 좀 잘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은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군가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모두 함께 그어놓은 선을 지킨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우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환경들이죠. 이 안에서 특히 경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정치 사회 문제 핵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번 주에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모셔서 얘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떠났습니다. 뉴욕에 가셨는데 일종의 투자 설명회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주최 뉴욕 경제 금융인 대화도 열린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경제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자리입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투자 설명회, 영어로 우리가 흔히 IR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홍보 활동인데요.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던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코리아 리스크 없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도 거론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한국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런 그 투자 위험성이 이제 부각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요. 네. 차단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그러니까는 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제 의지를 이제 보이는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한국에 그래서 투자를 적극 권유를 하는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이제 그러니까 나왔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해외 투자가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보도들을 봤는데요. 좀 뭐랄까요, 약간 분배에 그렇게 치중한 정부는 아니다. 이런 방식의 어떤 균형 성장을 이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 스스로도 괜히 좀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웃음이 났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이제 그 이미지가 이렇게 고정된 게 뭐냐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정 투입 가지고 이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걸 또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고소득자에게 이제 증세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이게 이제 반기업 정부가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네. 얘기들을 일부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분배만 치중하고 성장은 소홀히 한다는 이제 오해를 이제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네. 정부도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 경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해외 투자자들 입장 속에서는요, 반기업 이런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재벌 개혁으로 상징되는 이제 그 공공경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네, 맞습니다. 공정을 이거에 굉장히 해외 투자가들은 큰 관심을 가질 걸 적어봅니다. 네. 결국은 그 재벌 개혁이 결국은 이제 주주 가치 강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배구조 투명성까지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해외 투자가들은 굉장히 이걸 반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네.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여러 삼성 사태에 오히려 증시가 주가가 올랐던 사례만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북핵 리스크 아까 좀 모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굉장히 해법이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장기적인 제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우리 경제, 우리 금융이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핵 리스크가 이제 그 단기 변동성을 크게 증대시키고는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핵 리스크가 전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추세선을 회복한 모습이고 외환 시장도 이제 지난 6개월의 평균선을 유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 내에서 네. 계속해서 군사적 옵션 검토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올 연말까지는 마이웨이로 계속 가겠다고 하고 앉아 있고요. 네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향후 3개월은 굉장히 강대강의 충돌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결과 이제 최소한 단기 변동성은 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을 것이다. 지금 군사 옵션 있다 계속 번복되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란도 그렇고요. 과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장기 제재로 가서 결국 일괄 타결 이런 시나리오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될 때 우리 경제, 우리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겪어보진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결국 할 역할이 이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 장기화의 이 악순환고리를 끊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올 연말까지 만약에 극단적인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쪽은 계속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한쪽은 계속 제재를 하고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매듭을 이제 끊어야 되겠죠. 네. 매듭을 끊어야지만이 이제 그러니까 이 협상 국면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금융시장을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이제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끊는 노력이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역량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그 끊기 전까지 저는 이제 이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제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여기다가 이제 10월달에 한중 통화 스워프가 종료될 가능성도 지금 여기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런 한중 통화 스워프 연장에 이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요. 네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일본도 굉장히 득을 보고 있으니까는 네. 이 사드 배출이요. 네네. 여기에는 책임을 공유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의 통화 스워프 재개를 네. 한시적으로라도 좀 요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 뭐 사드 보복을 우리 혼자서 이렇게 다 당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이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일본한테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요. 한시적으로라도 한 뭐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라도 좀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금융시장에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좀 이제 그러니까는 해외 투자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을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이 대중 압박 또 일본과 미국 동맹,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부담을 한국 정부만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굉장히 귀에 들어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금 미국에서는요. 오는 19일, 20일 현지 시간으로 FOMC 열립니다. 이 미 연준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옐런 의장과 이 트럼프와의 이견도 그렇고요. 상황이 좀 복잡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다른 일은 없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선진국가 중앙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길을 잃고 좀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스케줄, 그러니까 출구 전략의 원래 스케줄대로 지금 이제 진행하던 것이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연준도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지난 6월달까지만 하더라도 9월달부터 그러니까는 자산 규모 축소하고 12월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추가 금리 인상도 이렇게 이제 대충 예정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지난 이제 9월 이제 그러니까 그 7일 날에 그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도요. 네. 금리를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 지적했냐면 환율을 언급했습니다. 환율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출구 전략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제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너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다 이거죠. 네.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띠니까 유럽의 수출에 굉장히 이게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제2의 지금 그러니까 통화 전쟁, 일종의 환율 전쟁으로 네.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달러하고 저금리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약달러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 이 수출 호조예요,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금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시장 부양이요. 네. 이걸 이제 되게 선호하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뭐 옐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임기는 내년 2월에 종료지만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굉장히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정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자산 규모 축소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제 예정보다는 좀 이제 더디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올해 안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참 복잡했는데 일단 급격한 변화 속된 말로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네네. 이제 속도 조절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뿐인데. 네. 문제는 이제 결국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저는 이제 이 달러가 굉장히 많이 회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을 굉장히 부양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는 긴축을 했을 경우는 자본이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이것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가들은 좀 이제 주목을 하면서 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외환 맷집도 이럴 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유연근 문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